자, 균형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이 뭔지. 자, 먼저. 자, 우리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었잖아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 공급량이었죠. 여기를 이제 가격을 제가 P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가격은 P.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요 곡선이면은 수요량이었고, 공급 곡선은 공급량이었잖아요. 양은 앞으로 제가 Q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Q. 자,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라 그랬나요? 우하향. 이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은 앞으로 제가 D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D. 디맨드 커브의 약자입니다.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S. 서플라이 커브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D 그러면 수요 곡선, S 그러면 공급 곡선입니다. 자, 여기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나오네요. 만나는 점. 이 점을 균형점이라 그래요. 균형점이라는 뜻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만나는 점. 그럼 이 만나는 점에서의 가격이 있겠네. 가격.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균형 가격. 자, 이 만나는 점에서의 이건 양이잖아요. 그죠?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균형양이라 그래요. 균형양이라고도 그러고 균형수급량이라고도 그러고 균형거래량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냥 우리 균형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균형점이니까 균형 이런 말이 들어가죠. 그죠? 이 균형이라는 말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소를 이렇게 탔을 때 시소가 균형을 이뤄. 그럼 저 사람 몸무게하고 내 몸무게하고 똑같다. 일치한다 이런 뜻이잖아. 앞으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균형 이런 말이 나오면 일치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균형 가격이 자,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균형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여기가 10개라 그래 볼게요. 균형량은 10개야. 질문. 가격이 10,0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일까요? 10개죠. 10,000원 할 때 수요량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야, 너 10,000원이면 몇 개 살 거야? 그랬더니 나 10개 살게.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겁니까? 의도라 그랬습니까? 의도. 너 10,000원 하면 몇 개 살 건데 10개 살게.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공급자한테 10,000원 할 때 공급량은 몇 개일까요? 10개죠. 그 공급자한테도 야, 너 10,000원이면 너 몇 개 팔 건데 10,000원이면 10개 팔게. 자, 그럼 수요자는 10,000원이면 10개 산다 그러고 공급자도 10,000원이니까 10개 팔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차이가 납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그럼 결국 균형점이라는 거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의견이 일치했다. 맞아요? 네.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균형의 의미란 말이야. 수요자와 공급자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렇게 딱 맞아떨어졌을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저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그럼 제가 그 과정을 지금도 설명드릴 텐데 어려우면 몰라도 돼요. 결론만 알면 되거든. 제가 과정만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가격이 10,000원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가격이 12,000원이었다 그래 볼게요. 처음에 가격이 12,000원이었다. 그러면 야, 너 12,000원이면 너 몇 개 살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12,000원이면 몇 개 살 거야? 그럼 이게 지금 12,000원일 때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점이 있네요.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 요 점의 의미가 뭔데? 12,000원일 때 수요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때 수요량이 여기가 8개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수요자는 12,000원이면 너 몇 개 살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개 사겠다는 거야? 8개 사겠다는 거야. 12,000원이면 8개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근데 공급자는 공급 곡선이잖아요. 공급 곡선으로 만나는 이 점이 있네. 공급 곡선이 있는 이 점이라는 건 결국 가격 12,000원일 때 공급량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12,000원일 때 공급자는 12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공급자는 12,000원이면 몇 개 만들겠다? 12개 만들게 이러는 거야. 그럼 가격이 만약에 12,000원이면 공급자는 12개 만들고 수요자들은 몇 개 사고? 그럼 어떻게 돼 물건이? 남지? 남잖아. 이걸 우리가 초과 공급 재고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물건이 남죠? 균형입니까? 균형이 아닙니까?
균형이 아닌 거야. 물건이 남아버려. 우리 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시장은. 그러면 이제 4개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지 당연히. 물건이 남아있는 4개를 처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이 12,000원일 때는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점점 내려가가지고 10,000원이 되어버리면 이제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딱 맞아 떨어지겠네요. 맞아요? 이런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 불러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공급량이 많은 겁니까? 수요량이 많은 겁니까? 그렇죠. 12,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은 거예요. 12,000원일 때는. 그러니까 균형이 아니니까 가격이 내려가야 돼. 자,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이제 밑에 있다 그래 볼게요. 8,000원이었다 그래 보겠습니다. 자, 8,000원일 때는 수요자에게 너 몇 개 살 거야? 그랬더니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요점이네. 그렇죠. 자, 요점을 쭉 내렸더니 여기는 11개다. 그럼 수요자는 8,000원일 때 몇 개 사겠다는 거예요. 11개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공급자는 8,000원이면 너 몇 개 만들어줄 거야. 요점이란 말이에요. 공급 곡선이니까 9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9개. 그럼 가격이 8,000원일 때 수요자는 11개 살게 그러고 있는데 공급자는 9개밖에 안 만들어주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건이 남아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그래서 이런 상태를 초과 수요라 그래요.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많다, 공급량이 많다. 수요량이 더 많은 거야. 물건이 부족해. 왜? 너무 싸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만 공급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 초과 공급이 일어난다. 초과 공급이 일어나.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는 건 결국 재고라는 뜻이고 초과 수요라는 것은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자, 초과 수요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시장에 살려는 사람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해. 그럼 이 말은 지금 가격이 균형 가격 위에 있다는 뜻이야?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서울에 지금 강남 지역 같은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 많은데 아파트가 없어. 근데 아파트가 지금 15억이래. 근데 살려는 사람이 있어. 더 많아.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까 또? 더 오르지. 더 오르겠지. 맞아요. 근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는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국지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지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큰 걸 얘기한다. 그럼 초과 공급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격이 오르겠다, 내리겠다? 내리겠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앞으로 내린다, 오른다. 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내린다.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여 균형 가격을 달성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지금.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살리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 거지, 지금.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여 균형 가격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래야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떨어질 거다.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런 글자들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가격이 오를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과 공급 이런 말 나오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가격 하락. 초과 수요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네. 자, 그리고 자, 균형점에서는 자, 우리 균형점에서 수요량이 몇 개였어요? 10개. 균형점에서의 공급량 몇 개였습니까? 10개. 그럼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겠네?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균형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94페이지입니다. 균형 가격의 형성 과정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줄 쳐볼게요. 동그라미 1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줄치고요. 어디 하는지 찾고 계세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 낮은 동그라미. 그 밑에 초과 수요가 존재, 초과 수요 줄치고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오른다 그랬어요? 가격이 내린다 그랬어요? 가격이 오른다. 그 밑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렇게 돼 있죠. 가격을 상승시키는 줄치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상승시켜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 줄치고요. 그리고 높은 동그라미, 균형 가격보다 높아.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높은 수준에서 뭐가 일어난다? 초과 공급이 존재해. 초과 공급이. 그럼 초과 공급이 존재하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시킨다. 하락시키는 용까지 줄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럼 균형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존재해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소멸해요? 균형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소멸. 그 뒤에 보니까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뭐라고 돼? 일치. 이런 말 돼 있죠? 일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거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균형량을 찾아야 돼. 균형량. 그럼 균형량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그래, 이것 때문에 가르쳐 준 거야. 이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일치하는 거 찾았어요? 균형량 얼마예요? 80에서 일치합니까? 균형량은 그럼 80인 거야. 80. 그럼 그때 가격이 얼만데? 그래, 그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라고요. 그럼 균형량은 80. 그때 가격 6만원. 그럼 균형 가격은 6만원, 균형량은 얼마? 80이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버벅대면 안 되는 거야. 균형량부터 빨리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팁으로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는데 공급량이 지금 전부 다 얼마예요? 전부 80이네. 2만원일 때도 공급량 80, 6만원일 때도 80. 공급량이 다 80이네. 공급량 고정이네. 공급량 불변이네. 그럼 공급곡선은 어떤 형태일까? 그렇지, 공급곡선 수직인 거야. 이 공급곡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공급곡선이에요. 수직, 여기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이런 형태거든. 이게 의미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오케이. 2번, 3번은 우리가 좋아하는 계산 문제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참아. 하고 싶어도 참아. 자, 풀고 싶은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지금. 네, 요용은 충분한데
자, 한번 봐줍시다. 자, 뒤에 다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나중에 한다. 시험장에 가도 별로 풀 일이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제가 봐서는 좀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제 97페이지예요. 그 9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균형점에 이동돼 있죠. 네, 메모하세요. 균형 이동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균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균형의 이동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균형의 이동에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균형이라는 게 뭐였어요?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일치하는 점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이제 균형점에서는 뭐가 결정이 돼 버리냐면 균형 가격이 결정되죠. 맞습니까?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이 딱 결정이 돼 버려요. 뭐도 결정이 돼? 균형 양도 결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딱 정해지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기도 해요. 움직이기도 해. 수요 곡선은 움직이기도 해.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불러?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 불러.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른다? 그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수요의 감.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죠. 맞아요? 공급 곡선도 움직이기도 합니까? 공급 곡선도 움직여. 원자재 가격이 변해도 움직이고. 그럼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 그럼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걸 뭐라 불러요? 공급의 변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고 공급 곡선도 막 움직여. 그럼 이제 균형점도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지, 균형점도. 그럼 균형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균형 가격도 변해 안 변해? 균형 양도 변해 안 변해? 그래, 그걸 균형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정리하면 이렇다. 균형점 이동이란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변한다. 맞아요? 이게 균형의 변화고 균형의 이동이지. 별거 없어. 그럼 지금 그거 공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걸 공부할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 자, 수요가 증가한데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오르지.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지. 그거 공부하겠다니까. 쉽죠? 할 것도 없는데 보니까 다 아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요? 그렇죠.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거 옆에 적어놨잖아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이동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균형점이 움직이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움직이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1번 별표합니다. 자, 거기 보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이동한대. 자, 그럼 우리가 수요도 변할 수 있고 공급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하나만 움직이는 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만. 수요만 움직일 때하고 공급만 움직일 때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가로에 공급 불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 증가라는 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였어요? 오른쪽.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근데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 이 말이야.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 그걸 공급 불변이라 부르는 겁니다. 공급 양 불변하고 다르다. 공급 양 불변은 뭔데? 수직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공급 양 불변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란 뜻이야. 공급 양 불변하고 공급 불변하고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다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가격과 균형 양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오르지. 균형 가격 상승. 그럼 균형 양은요? 증가합니다. 맞아요? 균형 양이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면 거래량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양 증가입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 하락하겠죠. 살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돼. 거래량도 없죠. 균형량 감소.
자, 이제 공급입니다.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 곡선만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공급 증가.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많아. 팔려는 사람들 물건을 막 내놨어.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면 그래도 많이 일어나요. 균형량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은요. 상승합니다. 맞아요? 균형량은요. 거래량 없어요. 물건이 나온 게 없어. 거래가 없어. 1, 2, 3, 4 이해됩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자 어디를 펴보시냐면 91페이지 보세요. 91페이지 폈어요. 네, 3번에 4번 질문 봅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건데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 이런 말 나왔죠? 네. 이런 말 나오면 제가 공급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공급 감소야. 공급 감소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 그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번 질문은 공급의 변화 원인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묻고 싶고, 출제자가. 그리고 공급이 감소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지문으로 낸 거예요. 어찌됐든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97페이지로.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 테니까 그림이 어려우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이해 잘 되는 분은 그림 몰라도 돼요. 원래는 혹시나 그림이 있으니까 하나만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가격, 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균형점.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뭐라 부른다고요? 균형 가격. 네. 균형 가격이 지금 10,000원이에요. 균형량이 10개예요. 참고로 이 균형이라는 얘기는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과이윤을 보고 균형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뭔가 초과라는 말이 나오고 과소, 부조, 뭐 과대 이런 말이 나온 거 균형입니까? 저 사람 체중이 과대 체중인데 참 균형 잡혔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너무 과소 체중이야 참 균형이 잡혀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니 뭐 과소니 과대 이런 말들은 균형이 아닌 거예요. 야, 저 사람 지금 손해보고 있거든. 참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어. 좀 이상하지? 그러면 균형이라는 말은 초과 이윤을 보고 있다 균형 아니야. 손실을 보고 있다 균형 아니에요. 그럼 균형이라는 얘기는 정상 이윤만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이야 정상. 균형이라는 거는 정상 이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수요자도 10,000원이면 10개 살게, 공급자도 10,000원이면 10개 팔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급자는 수입이 얼마일까요? 100,000원이에요. 공급자는 10,000원에 10개 파니까 100,000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죠. 소비자는 얼마 줄까요? 그럼 소비자의 지출과 공급자의 수입이 일치하지. 그게 균형의 의미라고. 아무런 불만이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뭐 어떤 이유로 뭐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다든지 이자율이 떨어졌다든지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수요의 증가 원인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 원인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런 수요의 증가 원인으로 의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다. 이걸 뭐라 불러? 수요의 증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되네.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다.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으면 뭐도 생겨? 새로운 균형 가격도 생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새로운 균형 가격이 생기죠. 12,000원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얼마나 올라? 12,000원 올랐잖아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처음에 균형량 10개였거든. 근데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요게 새로운 균형량이 되겠지. 10개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맞습니까? 자, 그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까지는 알아야 돼,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야. 자, 그럼 가격이 지금 12,000원 오르고 거래량도 12개 올랐잖아요. 자, 공급자는 원래 10,000원에 10개만 만들어줘도 괜찮아. 이 사람은 그 정도만 해도 이 가게가 유지가 돼. 그걸 정상이윤이라 그래. 정상이윤이라는 거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벌어들이면 되는 이윤을 정상이윤이라 그래. 이 사람은 지금 10만 원만 벌면 이 일을 계속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얼마 버냐면 12,000원에 12개를 지금 팔 수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맞습니까? 이 사람 수입은 14만 4천 원이 들어오거든. 그럼 4만 4천 원 더 벌지. 10만 원만 벌면 나는 괜찮은데 4만 4천 원을 더 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얻고 있다? 초과이윤을 얻는 거야, 이제. 초과이윤 얻고 있죠? 그러면 저 점은 새로운 균형점이라 그랬지만 은밀한 의미에서의 균형은 아니란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요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상태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해.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면 공급이 늘어. 공급은 단기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장기로 가면 이제 초과이윤을 없애기 위해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가격 10,000원을 향해서 가버려요. 그래서 시장은 다시 균형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시장에서 필비자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신정동에 원룸이 50만 원에 지금 원룸이 한 100채가 있어. 50만 원에 100채가 있다면 딱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 그런데 정부에서 저소득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임대주택 구하세요. 돈을 준 거예요. 계약서 가지고 오면 돈 주겠습니다 이러거든. 그러면은 임차인 저소득자들이 임대주택 구하러 다닐까 안 다닐까? 구하러 다니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올라가지. 집주인들이 보니까 아니 보통 때는 집 보러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10명이나 보고 갔거든. 집 구한다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맞아요. 거래량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들은 이제 초과이윤을 본단 말이에요. 7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온 동네방네 임대주택 짓고 난리야, 이제. 원룸 짓는다고. 한때 우리 원룸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보니까 원룸이 막 공급이 늘어나. 그럼 결국 이제 원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임대료가? 점점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옛날 가격만큼 딱 돌아가면 수도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만들면 손해나니까.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고 균형량은 증가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이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요 양가로 읽은 내용 아시면 돼요. 밑에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넘길게요.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수요 곡선도 움직이고 공급 곡선도 움직여. 맞아요?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3월달에 할게요. 지금 수요 공급 하나 움직이면 겨우 했는데 지금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지금 야 뛰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움직이는 거 잘하셔야 돼요. 하나 움직이는 것만 일단 하나 움직이는 걸 잘하면 2개 움직이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넘기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양가로 3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탄력성 하고 해야 돼. 자, 그 위에 있잖아요. 100페이지에 그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자,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공급 곡선은 가만히 있고 수요만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요가 줄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균형량은요? 감소하겠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틀렸지. 이게 답이었죠.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도 좋지만 의미를 알아버려야 돼. 수요가 감소했다.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살려는 사람이 없어. 그럼 가격 어떻게 돼? 가격 떨어지지. 그래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균형량이라는 건 균형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2번 한번 볼까요? 자,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했대. 그럼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만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 공급이 증가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놨다. 물건을 많이 내놨다.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이게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가격 어떻게 돼? 떨어지지. 가격 떨어지지. 거래량은요? 늘어나겠죠. 균형량 늘어납니다. 거래량.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죠? 1번, 2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 4, 5번은 두 개가 다 변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안 하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해야 되냐면 하루에서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1번.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오미겠습니까? 오죠. 읽으면서 다 찾아야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얘기 나오면 무슨 효과라 그랬어요? 대체 효과. 기억나세요? 자, 어떤 주택 가격이 변했다든지 했을 때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대체 효과. 실질 소득이 변했다는 게 나오면 소득 효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난주 했죠? 뭔 얘기인지 모르면 안 돼 지금. 자, 2번 볼게요.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맞습니까? 수요의 변화 원인 물어보고 있잖아요. 4번.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건축 원자재는 심심하면 나와.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 나오면 공급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급 증가 이게 딱 나와 있어야 돼. 바로 밑에 공급 증가를 적어야 돼 바로.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 어떻게 돼? 증가잖아. 공급이 증가했는데 거래량 어떻게 돼요? 증가. 가격은 하락. 4번 틀렸죠? 균형 거래량은 감소가 아니고요. 균형량 증가죠. 그래서 4번 같은 질문은 별표해야 돼. 왜 별표하라 그러냐면 읽고 그냥 판단이 빨리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야. 계속 봐야 된다. 한 번 보면 안 되죠. 제가 늘 얘기하죠. 시험장 갔잖아요. 4번 질문 읽었거든.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딱 읽었단 말이에요. 읽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고 공급이 증가. 물론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 딱 나오면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이게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많이 봐야 돼요. 그럼 만약 여기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 줄어들겠죠? 맞아요? 이 질문 본 적 있어 없어? 아까 임금 상승으로 나왔죠? 아까 있었잖아. 30회 때 문제. 맞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임금이라는 말을 그냥 원자재로 바꿨을 뿐이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임금, 생산 요소 가격하고 같이 가격과 양이 어떻게든 연관되는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반복됩니다. 문제들이 항상.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자, 이제 어디를 해야 되냐면요. 105페이지예요. 폈어요? 자, 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 나옵니까? 이 탄력성은 우리 수요와 공급에서 그냥 매년 나옵니다. 한 2문제가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탄력성을 우리가 참 어려워해요. 우리 수험생들 수요 공급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사실 별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늘 이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제가 늘 고민합니다. 이 쉽게 설명한 방법을 찾아본다고.
일단 한번 볼게요. 탄력성. 일단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듣고 나중에. 자,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의 정도를 얘기해요. 시험에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런 거 굳이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입니다. 이런 거 질문 안 합니다. 이런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든 말이고요.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나요? 네. 변하죠?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 변합니까? 변하죠. 대체재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하나요? 변하지. 변하죠. 보완재 가격이 변해도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합니까? 변하죠. 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원인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는 전부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근데 원인은 다양하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자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사람을 때렸어, 내가. 옆에 사람 팍 때렸어. 그럼 이 사람 아파, 안 아파? 아프지? 때리면 아프다. 이건 다 알아. 근데 얼마만큼 아프니?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때리면 많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로 안 아픈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에 대한 정도는 같다, 다르다? 다르거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할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만약에 가격이 10% 올랐단 말이에요. 쌀 가격이 10% 올랐을 때하고 다이아몬드 가격이 10% 오른 거하고 쌀 수요량 변화와 다이아몬드의 수요량 변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맞아요? 몽둥이로 때렸을 때하고 주먹으로 때렸을 때하고 아픈 정도가 같아, 달라? 다르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는 물건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원인 중에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게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소득 탄력성.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는 교차 탄력성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탄력성 3개 공부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할 거고, 이거와 관계되는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탄력성이 3개예요. 3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그럼 지금부터 가격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 가격이요.
10%로 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10% 올랐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줄 거 아니에요? 수요량은 감소해요. 자, 그런데 몇 퍼센트 감소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 감소하니? 우리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자,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야.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 만약에 탄력성이 2다.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2배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10% 변하니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한다? 20%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게 탄력성의 뜻이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보이는 정도, 이거를 탄력성이라 부르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라는 얘기는 기준이 가격 변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수요량 변하잖아요.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식으로 만들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어느 정도 변하는데, 이 뜻이야.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니, 이렇게 식은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가격은 100원, 200원 원으로 표시되고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는 1개, 2개 이렇게 개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단 말이야.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야. 율이라는 건 뭐냐면 퍼센트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붙입니다.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저거? 제가 첫날 분수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 1, 2월 때는 얘기 안 했나? 자, 봅니다. 자, A분의 B. 이거 우리가 분수라 그러죠? 이게 분모고, 11월 달에는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해드렸죠? 자, 잊어먹었죠? 네. 자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A에 대한 B.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분모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분의 B가 2다.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B는 A보다 2배 크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B는 A보다 2배 크다.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이래? 자, 세 번째. 이거 어떻게, 계산기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B 나누기 A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다.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안 적어놨잖아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라고요? 가격이 변할 때 바뀌면 안 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떻게 표현한다고 저거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꼭 알아두세요. 시험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교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줄 치고 또 계속 갈게요. 105페이지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큰 2번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줄 칠게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라 그래야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개념 옆에다 이 말 적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것도 적으세요. 저렇게도 물어봐요 시험에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여기서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얘기하지 빌라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차 탄력성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항상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 이 뜻입니다. 불안하다. 여기 적어줄게. 처음 배울 때 정확하게 안 했는데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적었다는 얘기는 같다는 뜻이야. 해당 재화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적었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가격 변화율이 5%야. 가격 변화율이 5%. 근데 수요량 변화율은 10%래. 그럼 탄력성 얼마인데? 2. 5분의 10이니까 2잖아요. 2%가 아니고. 그죠? 2죠? 퍼센트는 그렇기 때문에. 날려버리세요. 그럼 똑같은 거는. 네. 10개분의 20개 2입니다. 그죠? 탄력성 2예요. 그럼 이 탄력성 2라는 의미는 뭐냐?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2배 더 많이 변한다. 이 뜻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오면요.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량이 아파트 수요량이 몇 퍼센트 감소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거야. 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야? 가르쳐 주는 거야. 탄력성 1.5래.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요? 15% 이 뜻이에요. 15% 변한다. 가격보다 1.5배 더 많이 변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탄력성의 의미가. 맞아요. 자, 공을 던졌더니 공이 튕겨나와. 튕겨나오지? 얼마만큼 튕겨나갈까? 몰라. 자, 근데 탄력성이 2래. 그럼 내가 여기서 던졌으면 이 던진 것보다 2배 더 많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탄력성의 의미가. 맞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탄력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지우지 마세요.